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차가 됐고 남편과 귀여운 딸아이와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댁과의 문제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하소연하듯 사연을 올려주신 걸 들었는데 저는 다행히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 상처받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많이 괴롭고 힘든 날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악연의 끝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남들보다 작은 몸집이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는 건 12년의 학창시절 내내 있었던 일이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사춘기 이후에는 친구들이 거의 다 잘해줬는데 딱 한 명, 일진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동급생이 저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와 한 반이었던 그 애는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꼭 저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 머리에 씹던 껌을 붙이기도 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가방에 쓰레기를 넣어두기도 했죠. 그리고 매달 저에게 돈을 빼앗는 상납일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날이면 다음 날에 그 일진에게 모두 빼앗겼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저에겐 그 일진이 엄청 무서운 존재여서 보기만 해도 제 사지가 벌벌 떨렸답니다. 야, 꼬맹이, 이번 달 상납비가 왜 지난달보다 적은 거지? 그건 우리 엄마가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셔서 용돈을 적게 주셔서 그런 거야. 이게 지금 머리 쓰네? 너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너네 아빠 사업가잖아. 모자란 건 네 아빠한테 달라고 해서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내가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의심하시잖아. 나한테 무슨 일인지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지난달에도 내가 너한테 돈을 다 빼앗겨서 용돈 없이 지냈는데 아빠가 왜 간식비를 따로 달라고 하냐고 하셨어.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설마 너 내 얘기한 거니? 그런 거야? 아니야, 윤미야. 내가 왜 네 얘기를 하겠어. 나 아무한테도 네 얘기 안 했어. 정말이야. 아이고, 이 귀여운 꼬맹이년. 말은 잘 듣네. 그런데 꼬맹아, 이 돈 가지고는 내가 간식비가 부족할 것 같거든. 어디 가서 돈을 훔쳐서라도 2만 원 더 구해와라. 안 그랬다간 니년 면상을 갈겨버릴 테니까. 윤미야, 그건 어려워. 이번 달은 그냥 그것만 받고 넘어가면 안 될까? 대신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어쭈, 나랑 거래를 하자는 거냐? 좋아. 그럼 이번 달 내가 화장실 청소 담당인데 네가 나 대신해라. 아침, 점심, 방과 후까지 깨끗하고 윤이 나게 치워놔. 알았어. 그럼 돈은 더 안 줘도 되지? 응. 기분 좋지? 그럼 내가 더 기쁘게 해줄게. 일진 윤미는 돈을 훔치지 않아도 돼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저에게 주먹으로 배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기침을 하며 고통을 호소했죠. 야, 엄살 부리지 마. 이제 시작이니까. 몸으로 때우려면 매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고개 들어, 이년아. 내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돼지게 맞아보라고. 그렇게 돈을 상납 못하거나 윤미가 괜히 열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배와 등을 사정없이 갈겼어요.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얼굴이나 팔다리는 건들지 않고 영악하게 보이지 않는 부위만 때렸죠.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수백 번은 말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바보같이 고등학교 3년을 버텼고 졸업과 동시에 윤미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저와 집도 멀고 대학도 다른 곳으로 가니 이젠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여기고 잊어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했는지
자주 윤미 꿈을 꿨어요. 무서운 눈으로 저를 괴롭히는 장면이 반복되며 잠자는 걸 두렵게 했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사귀면서 남들처럼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일진 윤미에 대한 기억이 흐려졌고 대학 졸업할 시기에는 거의 생각도 나지 않았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이겨낸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바보 같고 미련하기만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이 아닌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강한 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저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놈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아쉽게 떨어졌고 1년 뒤에 제대로 공부를 해서 1차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역시 운이 좋게 합격을 했네요. 면접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됐고 연수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검사로 임명받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괴롭힘 당하고 약한 제가 정말 강해진 순간이었죠. 앞으로는 세상의 나쁜 놈들이 박멸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사가 되어 범죄자를 잡아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경찰과 협조를 잘 해서 대한민국을 청소했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 키가 작고 왜소한 청년이 동창생에게 지속적인 갈취와 완력을 당하고 있었는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동질감을 느꼈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상습적인 범죄로 구속됐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저에게 연락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자문을 구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댈 곳을 찾으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동안 다녔던 정신과도 소개해줬어요. 윤미가 꿈에서 나타날 때마다 정신과 약을 먹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됐다고 일러주면서 꼭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해줬답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던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걸 매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살았더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됐더군요. 사건을 해결하느라 여념이 없어 연애도 거의 다 짧게 끝났고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선배가 주선하는 자리라 일이 바쁘다고 펑크낼 수 없어 일하다 말고 검찰청 앞 카페에 가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푸근한 얼굴에 착함이라 쓰여 있고 듬직한 외모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나왔지만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 남자는 말도 조곤조곤 잘하면서 비속어 같은 단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첫 만남이니 당연한 거지만 저는 그 남자가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제가 먼저 했답니다. 놀란 그 남자는 자기가 먼저 연락처를 물으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고백을 하니 기분이 더 좋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통한 것 같아 좋았다면서 앞으로 지속해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를 했고 연인 사이가 됐어요. 그이가 사업가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집안이 엄청 부유하다고 고백하더군요. 여태껏 돈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많았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고 저는 돈을 밝히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 믿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여하튼 저는 연애를 하게 되면서 하루를 더 바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을 자청해서 했는데 퇴근 후 경찰청 앞에는 항상 그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라도 같이 보내려고 저를 찾아왔죠. 그런 애틋하고 포근한 사랑은 1년 동안 지속됐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진작부터 들었던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모두 다 저희 두 사람 만남을 축하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너무 화기애애해서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한 자리였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까지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마련했고 예식을 올리며 그이와 백년가약을 맺었어요. 신혼생활은 당연히 행복하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저희 둘은 마음만 맞는 게 아니라 몸도 아주 잘 맞아서 매일 밤이 황홀했네요. 1년의 신혼을 보내고 이제 슬슬 2세를 계획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상에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고 사업가든 장사꾼이든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든 모두 힘들게 됐습니다. 저야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라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남편과 시댁은 아니었어요. 그이는 시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가 한꺼번에 끊겨버리는 직격탄을 맞게 됐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회사에 위기가 생겼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와 남편은 코로나가 금세 지나갈 거라 생각하고 빚을 내서 회사를 무리하게 운영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멈추게 할 수는 없었으니 지켜보는 입장에서 힘을 내도록 긍정적인 말을 매일 해줬습니다. 여보, 코로나 때문에 투자 끊기고 거래처까지 끊겨서 많이 힘들지. 그래도 곧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힘내. 고마워. 사실 우리 집안이 망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봐주니까 고맙기만 하네. 여보, 나 망하지 않을게. 설사 망하더라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다시 일어날 거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알았지? 으이그 이 남자야. 내가 당신이 잘 사는 집 아들이어서 결혼한 줄 알아?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당신은 재력이 아니어도 다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니까 절대 이혼 같은 거 안 해. 그리고 아주 만약에 여보가 망하게 되면 내가 먹여 살릴게. 나 능력 있는 공무원이잖아.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네. 당신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아주 큰 힘이 돼. 여보, 사랑해. 그이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를 꺼내면 어쩌나 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그날까지 이혼장은 꺼낼 일이 없으니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이라고 전해줬어요. 그렇게 코로나는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고 시아버지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빚을 내서 직원들 월급을 주며 버티고 버텨봤지만 더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래하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회사를 포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회사뿐만 아니라 살고 있던 대저택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작은 원룸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그이는 다른 사업은 생각도 못하고 당장 몇 억이나 되는 빚을 갚아야 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렸을 적 친구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창고 관리자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셨고 제 남편은 코로나 시국에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배달업체에 들어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며 돈을 벌었어요. 옆에서 보기 딱하고 안타까워서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그이가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거절했고 자기가 조금만 고생하면 금세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번에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입금이 되는 매주 주말마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친구분의 회사에서 일하시며 매달 빚을 갚으셨죠. 두 사람이 성실하게 1년 동안 일하더니 빚의 절반을 갚았답니다. 제 남편이 배달을 무리하게 해서 꽤 많은 수입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1년만 더 빚을 갚고 나면 남편이 다른 직업을 가져보겠다고 했어요. 사업하는 건 무리니 안정적인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죠. 우선 빚을 갚을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야생마처럼 달리겠다는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저야 무리하지 말고 몸을 아껴가며 일하라고 조언했지만 그이는 아직 젊고 창창하니 얼마든지 힘든 건 참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댁에 가끔 찾아갔는데 작은 원룸이 많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군요. 아이고 새아가, 우리가 너희 신혼집에 무슨 낯으로 들어가겠니? 집안이 망한 것도 부끄럽고 염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길 가? 아버님 어머님이나 그이나 똑같으시네요. 제 도움은 일절 받지 않으려고만 하시네요. 조금 서운해요, 아버님. 서운한 것도 많다. 우리가 망한 걸 왜 죄 없는 새아기 네가 책임지려고 하니? 지금 당장은 금전적으로 힘이 들지만 내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새아가, 내 아들 버리지 않아서 고맙구나. 시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랄까봐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이 고생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동안 저는 검사로서 제 할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재판받게 하는 것, 그건 제 사명감이자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매주 범죄자를 기소하고 감옥에 넣는 것으로 제 일은 늘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에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지쳐 있고 아파 보였어요. 일이 고되냐고 물었더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많이 까칠해 보여요. 일하시는데 많이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빚 독촉이 심한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빚은 아주 잘 갚고 있어. 이제 3분의 1 남았어. 다 네 남편 덕분이지. 배달하면서 버는 돈을 족족 갚아가고 있으니 특별히 괴로운 전화를 받고 그러진 않아. 그리고 회사 일도 할만하다. 내 얼굴이 부석해 보이는 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얼굴에 근심이 보이셔서 그래요.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 새아가, 걱정할 거 없으니까 염려 말거라. 우리 새애기는 무서운 검사님이신데 우리한텐 한없이 살갑고 착하게 대해주는구나. 봐도 너무 예뻐. 시아버지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무슨 큰 걱정이 있는 사람 얼굴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외에 그 사업에 실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시아버지도 그런 짓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겠다 생각했죠. 불안감이 매일 쌓여가서 야근은 거의 하지 않고 남편 내조와 시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에 일을 빨리 끝내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힘이 되드리고 싶어 웃게 해드리려고
알맹이 없는 수다를 떨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아버님이 집에 무언가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거실 구석에 박스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나가봐야겠다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갈게요. 어차피 나가는 길이고 아버님 회사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잖아요. 며느리가 가서 얼굴도 비추고 응원도 하고 올게요. 그럴래? 아이고, 우리 새애기는 정말 천사 같구나. 그럼 회사 앞에서 천화해 주렴. 밖으로 파드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어머님.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해요. 저는 시아버지가 두고 간 박스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 회사 앞에 도착해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박스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 아버님이 회사 건물에서 뛰어나오시더군요. 밖에서 보는 게 반가웠는지 활짝 웃으시며 뛰어오셨어요. 아이고 새아가, 네가 가지고 왔니? 하하하, 우리 며느리를 회사 앞에서까지 보게 되네. 아이 그런데 어쩌냐? 이 시애비는 바로 들어가 봐야 해. 일이 밀려서 말이야. 네, 아버님, 얼른 들어가 보세요.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등을 보이며 회사 건물로 들어가셨는데 저는 차에 다시 타지 않고 현금 인출기로 향했습니다. 용돈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투에 돈을 넣었죠. 회사가 작은 곳이어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 건물 안으로 손쉽게 들어갔습니다. 창고 관리를 하고 계시니 복도에 지나가는 직원에게 창고가 어디냐고 물어서 위치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노크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려는데 화장실 앞을 지나가면서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혼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들렸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청소약품을 회사가 아닌 집 주소로 배달시키는 얼간이가 어딨냐? 아이 미안하네. 내가 요즘 정신이 사나워서 실수했어. 그래도 제때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봐주게나. 이 자식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사업 망하고 오갈 데 없는 놈 받아주는 동창이 나 말고 또 있겠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 자, 청소 약품 왔으니까 당장 일해야지. 고무장갑 껴! 화장실 변기 닦아야 하는데 맨손으로 할 생각이야? 아차, 내가 고무장갑을 깜빡했네. 어제 고무장갑이 구멍나서 하나 사야 하는 걸 잊어버렸어. 이 멍청하고 답답한 놈을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열간이 자식을 그냥 콱. 야, 너 그냥 맨손으로 해. 어차피 네 인생 이제 변기보다 못한 신세잖아. 그러고 보니 박승대 너 꼴이 말이 아니다. 대단한 사업가가 어쩌다가 내 밑에서 똥간이나 치우고 있냐. 이래서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야 임마, 청소 똑바로 해라. 응, 알겠어. 그럼 청소하게 자리 좀 비켜주겠나? 시아버지의 동창이자 사장인 남자는 실컷 비난하고 조롱하고 갈구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의 딸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이 박씨, 그 나이 처먹도록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야? 창고에 물건 수량도 맨날 틀리고 청소도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일하고 월급 받아가면 좋냐? 왜? 젊은 여자한테 반말 욕짓거리 들으니까 기분 안 좋니? 아유, 아닙니다, 이 대표님.
저희 상사신이 편하게 대해도 좋습니다. 두 분 말씀 잘 알겠으니까 그만 자리를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화장실 청소 끝내고 창고 정리하겠습니다. 놓친 내가 망하더니 자존심도 바닥났나 보네. 그래, 주제 파악 잘하고 있는 건 아주 좋아. 근데 굼뜨게 움직이지 말고 좀 빠릿빠릿하게 일하란 말이야. 알았어?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시정하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두 부녀 사장의 막말과 욕설을 모두 들은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여자 화장실에 있는 대걸레를 적셔서 남자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사장 부녀는 제 얼굴을 보고 놀라기도 전에 걸레를 면상에 문질러 버렸답니다. 먼저 젊은 사장년의 면상을 조져주고 이어서 늙은 사장의 면상을 대걸레로 꾹꾹 누르고 비벼줬죠. 그러자 두 부녀는 패악질을 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딸년이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하더군요. 이 또라이는 뭐야? 잠깐! 너 꼬맹이년 아니야? 김하선 맞지?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나는 니년 목소리만 듣고 이윤미라는 걸 알았는데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다시 만나니 대단히 반갑다, 윤미야. 그럼 내가 계속 청소 좀 할게. 인간 말종 너희 부녀를 말이야. 인연이 돌았나? 너 내가 누군지 까먹은 거야? 하선아, 나야. 네가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인 이윤미. 그땐 내가 어리고 소심해서 더 당해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너나 네 아빠는 똑같구나. 네가 누굴 닮아 인간 쓰레기인지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 자, 그럼 다시 걸레질 좀 할게. 제가 대걸레를 높이 들어 사장과 딸의 면상과 몸에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시커먼 물이 두 부녀를 집어삼켜버렸죠. 이에 윤미는 격분하더니 화장실에 있던 물조리개를 들고 저에게 덤벼들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구석에 서서 얼어버렸고 남자 사장은 쌍욕을 했지만 저에게 달려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를 죽어라 괴롭혔던 일진 윤미와 1대1로 싸우게 됐어요. 어릴 때는 제가 아무런 반항도 힘도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검사밥을 먹으면서 몸과 정신이 강해졌으니 밀릴 리가 없었죠. 물조리개를 이리저리 휘두르던 윤미는 제가 던진 대걸레의 뒤로 자빠졌고 바로 그년 배에 올라타서 따귀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던 년을 10여 년 만에 화장실에서 복수하게 됐네요. 따귀를 흠씬 맞은 윤미는 두 손으로 막아내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꼬맹이! 너 많이 컸다? 그런데 이년아,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오늘 니년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제대로 떠오르게 해주겠어! 윤미는 두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잡더니 옆으로 몸을 돌려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저 또한 이에 질세라 윤미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죠. 막상막하 상황이 닥치자 어떻게 이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친구 사장을 먼저 주먹으로 날려 쓰러뜨리더니 윤미를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년이 어디서 내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참아주니까 내 며느리도 졸로 보이더냐? 나 오늘부로 이 회사 때려치운다. 이 개 같은 것들아. 이 노친내가 돌았나? 야, 나 네 사장이야. 월급 받고 싶으면 당장 멈춰. 월급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듣자 하니 니년이 내 며느리를 어릴 적에 많이 괴롭힌 모양인데 그걸 다 알게 됐으니 내가 가만두지 못해. 시아버지가 윤미를 발로 조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저도 그년을 같이 밟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모녀를 제대로 패주고 나서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이런 인간들 밑에서 일하시느니 때려치우고 이렇게 받아버리는 게 낫다고요. 아이, 새아가 다친 데 없냐? 아이, 전현이 널 공격하는 걸 보니까 내 몸에서 피가 들끓더구나. 이제 다 끝났다. 그치?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님. 실은 제가 이 회사에 대해 조사했어요. 아버님이 취직하는 회사라고 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탈세로 조사받기도 했고 횡령도 많이 했더라고요. 뇌물도 받은 흔적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더라고요. 근데 이젠 아닙니다. 제가 이 두 부녀를 제대로 낚아서 돌돌 말아 쓰레기통에 넣어줄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못된 놈들이었어? 아이, 새아가, 아이,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직장을 잃게 되면 더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실까봐 조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이 회사 사장이랑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전혀 아니네요. 이것들 제대로 말아서 똥물에 튀겨주겠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더는 자존심 짓밟혀가며 일하고 싶지 않다. 다른 직장을 찾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해야겠어.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화장실에 쓰러진 두 부녀를 내버려 두고 악덕 회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제 부탁을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님, 그리고 여보, 두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요? 투자는 내가 할게요. 우리 부모님한테 손을 조금 벌리면 충분히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자금도 될 겁니다. 거절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성공해서 다 갚으시면 되니까. 제 부탁대로 해주세요.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다시는 사업 안 한다고 했잖아. 한번 망해보고 느낀 게 많다고. 배달 일 쭉 하면서 괜찮은 회사 알아볼게. 아니, 이건 두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난 사업가이자 당당하고 패기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원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버님, 제 부탁 들어주실 거죠? 두 사람은 의논을 나눴는데 곧 제가 부탁한 대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코로나 시국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아가, 그럼 네 말대로 사업해보마. 그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꼭 성공하도록 할게. 내가 생각한 아이템은 그 요즘 코로나 시국에 잘 팔리는 노트북과 컴퓨터의 기판 제작을 해볼까 해. 내 친구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하청을 줘야 할 판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작은 컨테이너 공장을 설립해서 기판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아이템이다. 우와, 아버님은 역시 준비된 분이시군요. 컴퓨터 부품 제작이라 아주 좋은데요? 더군다나 아버님과 제 남편이 같이 하면 무조건 대박 날 거예요. 전 무조건 믿으니까 당장 사업 준비 시작하세요. 한편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계속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이다라며 설득했더니 그이가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 조금 손을 벌려서 시댁 부자의 남은 빚을 갚고 사업을 시작하게 자금을 들였어요. 그런데 윤미와 재회한 뒤로부터는 매일 고등학교 때 괴롭힘 당하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 일쑤였죠. 여하튼 윤미와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윤미와 그의 아버지를 탈탈 털어서 참교육하는 일이었죠.
먼저 국세청에 아는 사람을 불러 세금 조사를 해보자고 했고 부녀가 뇌물을 수수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들이 거래하는 거래처 소상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혼자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매달 요구해서 돈을 뜯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뇌물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거를 채우고 곧 모든 준비가 돼 영장을 발부해 탈세와 횡령 조사를 하러 윤미의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제가 검사인지 몰랐던 윤미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야 꼬맹이 김하선, 너 검사였어? 그런데 우리 회사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떡해? 영장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들 그 말하지 못해? 아, 영장? 여기 있어, 윤미야.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한 줄 아니? 여기 대표가 너랑 네 아빠가 공동으로 되어 있더라? 어떡하니? 내가 너희 부녀가 뇌물을 강요하고 받아서 처먹은 증거를 다 입수했어. 오늘은 니들이 한 탈세랑 횡령, 배임, 기타 등등 다 찾아서 똥물에 튀겨줄게. 하선아, 너 많이 컸다? 나한테 등신처럼 처맞고 심부름하던 년이 검사가 돼서 날 잡아 넣겠다고? 수고가 많네. 그런데 우리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일은 가끔씩 일어나는 거라 크게 신경 안 써. 아, 그러셔? 그런데 어쩌냐? 네 회사 변호사가 사임한다고 하던데. 아마 오늘 중으로 연락이 갈 거다. 어쨌든 너랑 네 애비는 조사받으러 가야겠어. 얼른 일어서. 저는 경찰관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모두 컴퓨터랑 장부를 챙기고 나오라고 전하며 윤미와 애비를 끌고 차에 태웠습니다. 두 부녀의 컴퓨터와 장부를 조사했는데 검은 돈이 아주 많더군요. 노골적으로 뇌물을 받아 처먹은 건 물론이거니와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돌렸더군요. 그 밖에도 임금 체불과 사기 행각이 드러나서 여지없이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산 몰수와 감옥행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집에서 파티를 했답니다. 제가 어릴 적 괴롭힘 당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남편에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그러자 식구들 모두 저를 안아주며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남편 사업은 계속 잘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 노트북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니 업무가 너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해야 했답니다. 2년 뒤 위드 코로나가 됐어도 매출은 계속 상승세였고 공장 규모를 늘리고 직원도 더 많이 채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빌려드린 돈을 모두 갚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제 사연이 끝난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댁이 자리를 잡고 나서 남편이 2세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검사 일로 매일 몸과 정신을 혹사하는 것 같으니 휴직을 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검사로 성실히 일했으니 이젠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역시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고 제가 맡고 싶은 사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검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흐르고 임신에 성공하게 돼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듬해 건강하고 어여쁜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변호사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제 딸을 돌봐주셨죠. 그런데 변호사로 개업한 지 1년 만에 이혼 사건을 처음 맡게 됐는데 한 남자가 아내의 불륜 증거와 돈을 멋대로 빼돌린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기 결혼과 다를 게 없다는 남자는 꼭 이혼 소송에서 모든 걸 돌려받고 끝내고 싶다고 말했죠. 이에 저는 먼저 불륜 증거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됐는데 화면 속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윤미였습니다. 일진이자 제가 감옥에 보냈던 그 윤미 말입니다. 언제 출소했는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남자를 꼬셔서 시집을 가 돈을 흥청망청 써대고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윤미 남편에게 제 모든 걸 걸어서 피해 보상을 받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윤미의 악몽을 꾸고 있던 터라 잘 됐다 싶어 두 번째 복수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이혼 재판이 열리는 날 윤미를 만나게 됐는데 역시나 끔찍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뭐야? 또 너냐? 너 내 인생에 왜 자꾸 기어들어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이게 다 하늘의 뜻 아니겠니? 네가 나한테 한 짓을 100배로 갚으라는 뜻 말이야. 오늘 재판 기대해라. 네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조져줄 테니까. 미친. 내가 너한테 한번 졌다고 해서 밀릴 것 같냐? 내 변호사가 너보다 잘나도 한참 잘났거든? 그러셔? 그럼 결과 보고 다시 대화하자고. 들어가자. 저는 의뢰인 옆에서 당당하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이민 증거 말고도 과거 뇌물수수, 횡령, 탈세 등으로 전과자인 윤미가 제대로 마음먹고 한 남자를 등쳐먹고 사기친 거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님은 제 말에 크게 공감하시며 막대한 위자료를 윤미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지며 재판이 끝났답니다. 법원에서 저와 의뢰인이 웃으면서 나오는 반면 윤미는 개지랄을 떨면서 나오더군요. 야, 김하산! 너 내가 복수할 거야. 윤미야, 고마워. 계속 그렇게 나쁜 년으로 남아줘서 말이야. 내가 죄책감이 들지 않아 너무 좋다. 아, 그런 말이 있어. 복수가 건강에 좋대.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복수해봐. 푸! 이 개 같은 년아! 윤미의 남편이 제지해서 저에게 달려드는 걸 막았습니다. 그렇게 윤미를 또 한 번 망가뜨리는 데 성공했네요. 그리고 몇 달 뒤 아주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 창고 관리자로 윤미 아빠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윤미보다 감옥 생활을 좀 더 오래 한 사장이 출소 후 오갈 데가 없어 공사장 인부로 전전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창들 여럿에게 손을 뻗었답니다. 하지만 인성이 더러워서 그런지 모두 거절했고 저희 시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갈 곳도 잘 곳도 없는 자기를 받아달라면서 비굴하게 숙이고 들어왔답니다. 시아버지는 과거 당한 게 있긴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좀 더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흔쾌히 윤미 아빠를 공장 창고 관리자로 취직시켜줬고 숙식할 방도 구해줬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웃겨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아버지 공장에 자주 놀러가서 윤미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했어요. 혹시라도 제멋대로 굴거나 아버님께 함부로 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매주 한 번씩 들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에 시아버지와 남편과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윤미 아빠가 시아버지께 잠시 외출을 하겠다고 말을 걸더군요. 순철아,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 내가 깜빡하고 청소용품을 집으로 배달을 시켰어. 지금 딸애가 그걸 가지고 와서 나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라. 저는 그 순간 윤미에게 복수 3차전을 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년의 악몽을 완전히 잊어버릴 복수의 기회가 또다시 온 걸 느낀 저는
윤미 아빠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아저씨 딸이면 윤미요? 어머, 잘됐다. 안 그래도 윤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아저씨, 나가시지 말고 윤미더러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저씨가 일하는 걸 구경도 시켜주면 좋잖아요. 아유, 그럴까요? 아이, 네, 사모님. 그럼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후 윤미 아빠는 전화를 걸어 자기 딸에게 물건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인상을 쓰며 들어온 윤미는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보더군요. 아빠 여기 있어. 왜 이런 심부름까지 시키는 거야?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짜증을 내냐? 이 애비가 네 위자료 때문에 개고생하는 거 안 보여? 친구 밑에서 비굴하게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이냔 말이야. 아, 몰라. 이거 줬으니까 나갈 거야. 윤미가 돌아서길래 제가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윤미야, 잠깐 커피 한잔하고 가. 됐거든? 이거 놓지?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더러운 꼴을 보이는 수밖에. 저는 윤미를 쏘아보고 바로 윤미 아빠한테 화를 냈습니다. 어이, 이씨. 멍청하게 회사용품 집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신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이따위 실수를 하고 그래요? 도대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이, 늙은이가 자주 깜빡깜빡해서 실수를 했네요. 나이 먹은 게 벼슬이야? 창고 정리도 시원찮게 하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고 월급 받아 먹으면 양심에 찔리지 않으세요? 지난번 윤미가 저희 시아버지한테 대했던 것과 비슷하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윤미가 화가 올라왔는지 저에게 다가와 레이저를 쏠 기세로 노려보더군요. 야! 인연이 어디서 우리 아빠한테 막말이야? 너 돼지고 싶어 환장했냐? 나한테 몇 번 이겨먹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응, 니년한텐 눈에 뵈는 게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지. 너나 네 애비나 우리 시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 막말은 당연히 들어가며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한판 해보자는 거지? 한판 붙어보자고.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난 아직도 너한테 쌓인 앙금이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네 년이 나오는 악몽을 꾼단 말이야. 그렇구나. 넌 내가 두려운 거지? 어떻게, 다시 일진놀이 좀 해줄까? 윤미가 썩은 미소를 날리자 저는 바로 따귀를 날리고 멱살과 허리를 잡고 바닥에 업어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유도를 배우러 다녔거든요. 연습할 때 이상으로 기술이 잘 먹혀서 윤미는 공장 바닥에 패대기 쳐진 채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아, 너 2년 가만 안 둬? 방심하는 사이에 날 공격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가만히 있어? 저 박씨놈을 때려주란 말이야! 윤미야, 우리가 옛날과 같은 입장이 아니잖니. 이 애비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집도 절도 없는 나를 받아준 게 순철이밖에 없단 말이야. 윤미야, 그만 일어나서 사모님께 사과하고 돌아가라. 뭐? 사모님? 아빠까지 1억이야? 난 오늘 저년을 찢어서 씹어먹고 말겠어. 꼬맹이 년아, 이리 와! 윤미는 바닥에서 낑낑대며 일어나더니 저에게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저는 운동을 해서 반사신경이 늘어난 덴지 윤미의 주먹이 아주 잘 보였답니다. 하나하나 잘 피하고 나서 주먹으로 윤미의 코를 수직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뒤로 물러난 윤미가 쌍코피를 닦으며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 와중에 윤미 아빠인 이씨 아저씨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결국 윤미는 저에게 돼지도록 처맞고 나서야 바닥을 기어서 공장을 나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윤미 머리카락에 씹던 껌을 붙여줬어요. 윤미야, 이거 기억나지? 네가 내 머리에 자주 껌 붙였잖아. 이건 어지간해서 안 떨어지니까 미용실 가서 예쁘게 잘라. 야! 이 개또라이 찹종년아! 어디까지 해야 속이 풀리는 거야? 맘 같아서 날마다 네 년을 씹어먹고 싶어. 난 너한테 3년을 당했다고. 제가 비소를 날리자 윤미가 두려움을 느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하선아, 내가 미안했다. 근데 나 충분히 많이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그만 밟아. 우리 아빠도 계속 여기서 일하게 해주고. 아이고, 우리 잘난 일진나리께서 찌질한 꼬맹이년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 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바로 비굴해지니? 네가 내 악몽을 꾼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로 하선이 네 꿈을 매일 꿔. 내 인생 망친 너를 원망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서 벗어나자. 제발 날 잊어줘. 나도 널 잊을 테니까. 벌써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제가 한숨을 내쉬며 윤미를 노려보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만하면 됐다며 더 나섰다간 제 자신이 망가질 거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윤미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그대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윤미 아빠는 변함없이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이후 윤미는 지하방에서 식당 알바를 전전하며 연명하고 있다네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속이 후련했고 더는 윤미의 악몽을 꾸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독하게 복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학창시절 3년의 세월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일진년을 이렇게나마 복수한 게 저를 위해서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로 엄마로 잘 지내고 있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으로 괴롭힘당한 모든 이에게 힘과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진들이 모두 사라지길 기원하며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